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4년 넘게 이어왔던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제시된 것인데요.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모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바일 투표율이 47.5%를 넘기면서 후보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다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탈표 논란 이후 당 내용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저희가 정치권 얘기 앞서서 오늘 오전에 계속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용 관련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에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거 발표를 놓고 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 생각이 들었던 게 피해자들의 고령화였던 것 같습니다. 고령화. 왜냐하면 지금 15분 중에 살아계신 분은 3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양국 간의 지금 상황을 보면 각 국민들이 양국의 정부, 자국의 정부를 전부 신뢰하지 않는다고 여론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국의 정부 역시 서로 간의 어떤 신뢰도가 최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생존해 계신 분들은 계속 고령화되고, 그렇다면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지금 누군가 서로 하나씩 한 매듭씩 풀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다. 그렇다면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일단 칼로 끊어내고 그다음에 일단 살아계신 3분에 대한 어쨌든 이 보상 배상을 먼저 하고, 양국 간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절반, 즉 아까 박진 장관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절반의 어쨌든 결과에 불과하다. 여기에 채워 넣을 것은 일본 정부다. 일본 정부에 일단 공을 넘기고 나머지 절반, 그것을 절반을 채울 때만이 유족들이 더 이제 받아들이거나 혹은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좀 더 이 호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령화되었던 부분이 우선시된 것 같다. 최 교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우선 핵심이 제3자 변제 방식이거든요. 일본의 전범 기업이 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론 이제 미래청년기금에는 일본의 경제단체연합을 통해서 돈을 낸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일본의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이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과거 식민지 지배를 한국 국민에 대해서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줬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통절하게 반성한다. 그리고 마음에서 사죄한다. 라는 게 공동선언의 내용이에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따로 직접 사과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경련하고 개이단련하고 이제 미래청년기구의 공동기구를 만든다는 거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피해자나 유족단체가 이걸 반대할 겁니다, 아마. 반대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나 계속 과거의 발목에 잡힐 수는 없지만, 지금 일본의 그 전범기업이 그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일본제철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저는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일본이 아까도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2019년도에 그 일본이 보복을 한 거거든요. 2018년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 2019년도였어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했단 말이죠. 수출 우호국에서 배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쭉 온 거예요. 물론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어떤 협의했던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와서 파기됐는데 그 연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래서 차차 앞으로 절반의 어떤 협상이니까 일본에게 공을 돌린다 하더라도, 너무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물론 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이건 본질적으로 두 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것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한다는 거, 이 두 개는 전 이해하기 어렵다. 단지 이제 한미일 안보랑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일 간의 관계도 계속 이렇게 대립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정부도 상당히 고심한 끝에 내린 이제 결론이긴 한데, 좀 국내에서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어느 하나라도,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 뜻대로 할 수도 없고 일본의 뜻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조금씩 양보하는, 그게 뭔가 보였어야 되는 건데, 이거 나왔던 게 지금 뭡니까?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무슨 G7 정상회의 때 우리를 초청한다, 윤 대통령을.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부분은 정부의 그 어떤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딜레마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단히 미흡하다.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최 교수님이 짚어주셨다시피 좀 아쉬운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이재명 대표 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뭐 삼전도의 굴욕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그리고 국민의힘은 역시 뭐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한일 관계를 이렇게 그 망쳐놓을 것이냐, 그 망쳐놓은 것을 복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대응을 했고요. 사실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어떤 표현에서 저는 생각이 든 게 이겁니다. 삼전도의 굴욕이 왜 생겨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전도의 굴욕 맞습니다. 치욕적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선조가 청과 명에 있어서 좀 더 실리적으로 국제 정세의 어떤 변화를 봤다면 청과의 관계를 그렇게 악화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청과의 관계를 무조건 악화시키고 명분 없는 그냥 허명에 불과한 명나라 지고 있는 그 송나라와 명나라에 매달려서 이 청과의 어떤 관계를 등한시했던 그 결과가 삼전도의 굴욕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3.1절 기념사에서 나왔던 윤 대통령의 그 과거에 대한 부분과 국제 정사에 맞게 미래를 연다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전도의 굴욕은 저는 도리어 그 굴욕을 왜 당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최소한 유족들 전부가 그 강제징용 피해자인 전부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다면 최소한 그 재단에 일본 기업들이 성의 있게 참여만 했다면 그리고 일본 총리가 오늘 한 발언 그러니까 역대 내각을 잇겠다가 아니라 도리어 기시다 다마처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건 다마가 나왔다면 그나마 조금 더 나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짜 국민들로부터 사실 아쉬움의 목소리를 담아서까지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한국 정부가 이렇게 했다면 일본 정부가 물론 오늘 바로바로 대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스텝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인 어떤 참여의 형식으로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어떤 그런 스텝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박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피해자 추모나 교육, 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더 내실화하기도 할 것이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위한 방안으로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볼 텐데 신임 리더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7.5. 지금 이틀밖에 지금 모바일밖에 안 끝났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난번 전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수치 네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전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의 전대가 30만 명대였어요. 당원이. 그런데 지금 2023년 초니까 근 한 1년 수개월 만에 그 50만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82만 몇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관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의 목적을 갖고 사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인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양쪽 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분명히 그 목적은 바로 대통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서 이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것을 당원들이 뒷받침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투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해석을 하는 반면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게 개혁을 해야 되고 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뜻만 쫓는 것이 아니라 당이 살아남고 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뛰어들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표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당을
활력 있게 뭔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의도로서 뛰어들었고 투표도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을까가 이제 관건일 텐데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여론조사를 쭉 보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일부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중에서도 당원들이냐를 물어서 그 당원들만 추렸던 어떤 여론조사의 향배를 봤을 때 현재 뭐 이따가도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재 어떤 흐름 자체가 개혁을 원한다고 하는 그 이 흐름 또 그 후보가 전체적으로 어떤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즉 한 15%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으나 천하람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그 더 점프를 해서 20% 이상을 치고 나와서 1위를 뒤쫓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만약에 가졌다면 저는 아까 그 투표 그 분석 중에 이건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층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현재 흐름 자체는 아니 지금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쪽이 그래도 좀 앞서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적극적인 어떤 투표층은 아마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내가 이거 위기다. 이 대통령의 이 정부가 위기이므로 그걸 뒷받침하려고 뛰어들었던 사람의 적극적인 어떤 투표 참여라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 안정적인 걸 바라는 건 김기현 후보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마도 김기현 후보 측이 좀 더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 투표율이 뭐 높고 낮고 이러면 매번 선거 때마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평론가께서는 그래서 김기현 후보 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이 워낙 틀리니까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무결고 마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고 민망하긴 한데 뭐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문법에 따르면 지금 워낙 이제 유권자가 많아졌잖아요. 책임당원, 당원, 대의원이 84만 명이니까 지난번 2021년 때보다 뭐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이른바 그 조직표가 동원되기가 좀 어렵죠. 조직표가 작동되기가 다시 예. 말하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중이 잘 반영되기 어렵다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인식이겠죠.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는 본인 직접 하는 거잖아요. ARS는 네.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고, 근데 모바일 투표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ARS 오늘 내일이니까 그렇다면은 연령이 많은 분들이 역시 많아요. 50대 이상이. 근데 그분들이 뭐 모바일 투표 잘 참여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의외로 너무 지금 김기현 후보가 윤심에 기대서 사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그 윤심에서 시작해서 윤심에서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결론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치 관여도가 높은 당원들이 이래서 곤란하다. 당이 지나치게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같은 거 또 개혁 보수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총선을 의식해서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작동된다면은 후자의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이제 천하람 후보 등 이런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임기 초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의 힘을 좀 실어주자. 당원들 입장에서 당원들이 지금 이제 유권자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아까 말씀처럼 김기현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긴 한데 저는 글쎄요, 그 반반일 것 같아서 내가 어느 쪽이 얘기하기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스러워요. 진짜. 그래요. 네. 아까 이제 천하람 후보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어떤 돌풍을 좀 가져오겠느냐가 좀 많은 또 관심인 것 같아요. 네네. 뚜껑 열어봐야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의 돌풍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천하람 후보의 돌풍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다. 과거형입니다. 이거 사실 과거형. 예. 왜냐하면 신상품이잖아요. 신상. 정말 다른 후보들은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그리고 계속 나온 분들 뭐 이런 분들인데 천하람 후보야말로 정말 전력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떤 스토리가 있고 좀 저도 그래서 이번에 찾아봤더니 스토리는 굉장히 이렇게 그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대구 출신인데 이게 그 지역 타파를 하겠다 그러고 장인 장모님을 다 모시고 순천에
호남의 순천에 내려가서 뿌리를 받고 거기서부터 정치를 출발하겠다. 그리고 정치를 출발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질투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질투가 나서 나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스토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천하람이라는 사람을 이번에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면서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플러스 알파를 펼쳐야 될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언론에 뭐 인터뷰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지금 천하람 후보는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에 지금 나가는 그런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는 현재는 당원권 정지 상태예요. 이 전대가 왜 벌어졌느냐를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몰랐어요. 기존에 2년 만에 하는 전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맞아. 생각해봤더니 원래 이게 전대가 갑작스럽게 생겨난 거야.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갔으면은 아마도 지금 올해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올해 한 4월 달까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맞아. 당원권 정지 상태지. 그래서 지난번에 가처분 소송을 받았지. 맞아. 하고 생각이 나게 만든 게 이준석 대표가 이 지금 선거 전에 네. 그러니까 언론에 뛰어들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천하람 후보가 자기를 오히려 막, 발목을 잡았다. 그 표현해야 되는 어떤 시점인데 그 주목을 이준석 대표가 빼앗아 갔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천하람 후보한테는 아쉬운 대목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있을 ALS 투표도 어떻게 나올지 제가 관심 있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내부 갈등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은 40.7%로 조사가 되면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순위가 일주 만에 바뀌었고요. 또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8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지금 상황에서 민심부터 분석해봐야 될 텐데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예. 민주당 지지도 하락을 얘기할 길이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좀 거의 없어요. 집권당이 무슨 뭐 대안을 내세웁니까? 민생 뭐 정책을 내세웁니까? 국민의힘 경선 얘기 끝났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도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윤심 논란이 이 지금 경선을 이제 관통한 이런 경선이었다고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민주당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야죠. 예. 제1야당은 어쨌든 간에 대한정당이고 수권정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집권당을 비판하는 정당인데 근데 집권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하나도 안 통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도 열심히 하고 민생토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처럼 갤럽도 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근에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는 뭐 국민의힘도 앞서고 있단 말이죠.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고요. 지금 두 정당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도대체 민생과 관련 없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사이익을 야당이 못 얻고 있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여러 가지 당내 분열 그리고 당내 혼란, 뭐 내용 이런 말로 표현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니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민주당은 뭐 정치 탄압이다, 뭐 보복이다, 그리고 사법 살인이다, 사법 사냥이다, 뭐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뭐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는 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압수수색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중도층이나 유권자들께서 당대표가 저렇게 많은 리스크에 노출돼 있나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지지를 하라고 나타낸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린다만 민주당 내 치명과 이 비명의 이 지금 대립은 구조적이에요. 이 계파가 무슨 뭐 가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정책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으면 비명은 거의 무슨 이제 공천 학살 당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비대위로 가가지고 비명이나 이런 쪽에서 당권을 잡으면 친명은 그냥 거의 또 공천에서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좋게 판단할 리가 없죠. 저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결 이후에 이 대표 사퇴 청원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정반대로 또 10,000명 정도가 민주당 입당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양상의 행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 좀 거센 행보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를 전망을 해본다면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CBS 뭐 인터뷰에서도 그 논설위원 실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진즉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건 끝까지 공천을 행사하겠다. 공천만이라도 행사하면 어쨌든 당의 어떤 실권을 장악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당원이 늘어난 건 이렇게 보여져요.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공천 평가를 하겠다라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당무 평가에 30% 정도를 참여한다.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거와 맞춰서 당원들이 대거 들어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층은 누구냐? 주류 쪽이겠죠. 주류면 당연히 친명계고요. 실제로 그 당원 그럼 전당원 뭐 투표를 하자 또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친명계의 어떤 목소리들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흐름 그거를 또 비명계에서는 점점 우리는 공천 학살 당할 텐데 이렇게 느껴질 테고 그러면 갈등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갈등을 넘어서 거의 심리적 분당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갈등을 이제 수습해야 될 텐데 네. 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좀 최선이라고 바라보고 계세요?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별로 보이지 않죠. 않는다. 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당 대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비명계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어쨌든 비명계가 생각보다 상당히 포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뭐 수박, 뭐 칠적 이런 뭐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명계로서는 지금 이게 사활적인 거예요.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단한 무슨 이념이 있거나 뭐 이상주의가 있거나 뭐 민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단히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공천을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천을 받아도 계속 민주당 지지도가 낮으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제일 중요한 건 당선 아니에요, 그 의원들에게. 공천이 일차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저는 글쎄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지금 제일 야당으로서 어쨌든 그 사법 리스크라는 그 블랙홀에 빠져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걸 부인한다면 저는 그건 논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일단 당과 거리를 좀 둬줘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근데 이재명 대표대로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말이죠. 아무런 혐의가 없고 당당하고 돈 받은 거 없으니까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영장 심사 받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심사 받고 기각되면은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물론 또 영장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치적 동력은 완전히 확보하는 거거든요. 좀 그게 전 사는 길인 것 같아요. 그저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간다. 지지도는 계속 가랑비 옷 젖는다고 계속 조금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좀 그래서 이 갈등을 줄인다는 방법은 뾰족한 수는 없고 그냥 정도대로 가라. 방법이 없다. 이건 어쨌든 영장 심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백을 입증시키면 되는 거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야권의 확고부동한 주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